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 아주 3D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왜 한국의 MZ세대들은 중국을 싫어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특집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그 MZ세대 20명을 조사를 했죠? 예, 맞습니다. 네. 제일 큰 키워드가 그거였죠. 조별과제. 예. 예를 들면은 평소에는 친구들이랑 뭐 놀 때 뭐 이럴 때는 한국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잘 하다가도 이제 조별 과제를 할 때만 되면은 한국어를 좀 어눌하게 한다던가 보기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봤다고들 공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조별과제에 대해서는 또 우리 슬기 기자도 한마디 뭐 할 게 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저는 과 특성상 네. 외국인 친구들이랑 조별 과제를 할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무임승차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서 학교 다닐 때 참 중국인 친구들한테 실망을 했던 경험이 그래요? 있습니다. 네.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비호감의 원인으로 꼽았나요? 최근에 홍콩 민주화시 네. 관련 이슈가 한국에 있었을 때 네. 국내 대학 캠퍼스 내에서도 뭐 대자보라던가 그런 뭐 홍콩을 지지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크게 올라왔었습니다. 네. 중국인 유학생들이 뭐 대자보를 칼로 찝고 아니면은 그 위에 뭐 다른 대자보로 덮어버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한국 학생들과 좀 마찰이 있던 경우들이 많아서 비호감을 갖게 되는 또 하나의 큰 계기가 된 것 뭐 이 같습니다. 부분은 지금 최태원 기자 개인의 경험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20명에 대한 조사에서 그런 그 얘기들이 있었다라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조별 과제뿐만 아니라 또 미세먼지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비호감을 표현했던 분들이 많았나요? 황사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미세먼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원전을 중국이 새로 건설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미세먼지에 이어서 좀 원전까지 이게 환경적으로 너무 이제 한국에 피해를 많이 주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에서도 비호감을 좀 보이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MZ세대가 환경 문제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는 세대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또 다른 뭐 중화사상이나 이런 문제점들은 없었나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 중화사상에 비롯된 좀 언행에 의아함을 표하신 직장인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홍콩 시위와도 연관이 되는 거고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부분, 뭐 동북공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이제 중화사상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수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젊은 MZ세대도 꽤 있었어요. 네. 우리가 미국과 그리고 중국, 일본, 대만까지 한 호감도가 최대일 때 10점인데 각 나라별 호감도는 어떠냐? 그 답은 어떻게 점수가 나왔나요? 가장 높았던 거는 미국으로 평균 점수가 7.8점. 그 뒤를 잇는 게 대만으로 5.8점. 그리고 세 번째가 일본으로 5.5점. 중국 같은 경우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드라마틱하게 떨어진 1.8점을 받았습니다. 대만과 중국은 같은 중화권임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꽤 크네요. 네, 최근에 뭐 홍콩이라던가 대만이라던가 조금 이제 중국과 조금 대립되는 스탠스를 취하면서 오히려 대만이나 홍콩 쪽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뭐 여론조사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한 미니 앙케이트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요. 정색하고 저희가 뭐 이 부분을 막 기사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에 비해서 호감도가 중국이 거의 3분의 1 정도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사실 좀 놀라웠어요. 중국과 일본에 대한 뭐 언론에 대한 보도는 뭐 둘 다 똑같이 봤지만 자기가 직접적으로 생활을 해오면서 삶에서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좀 중국 유학생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MZ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중국에 대한 호감이 일본의 한 3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아주경제신문에는 중국어판 신문이 있습니다. 아주일보를 저희가 발행하고 있는데요. 그 저희가 취재했던 내용을 함께 토론을 했던 중국인 기자들 중에 한 분이 출연해서 뭐 일종의 해명 내지는 반박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디지털 노동 감시 규제와 기본권 보호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엄청난 주제로 들리지만 사실 쉽게 말씀드리면 근로 환경, 노동 환경이 너무 감시당하고 있다. 디지털 세상에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는데
그 공청회를 우리 김슬기 기자가 다녀오셨죠? 네, 맞습니다. 네. 지난달 29일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디지털 노동감시 규제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한데 정확히 뭔가요? 사실 이 개념은 2005년부터 시작된 개념입니다. 그래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상황 실태 조사에서 처음 등장한 단어로 정보통신기술에 의존을 해서 작업장 안팎에서 노동자의 근태를 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CCTV를 설치해놓고 감시를 한다. 이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여기는. 맞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메신저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노동자의 근태를 관리를 한다거나 이게 더 나아가서는 생활 태도까지 감시를 하는 경우가 생겨서 입법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전자 노동감시 뭐 이렇게 명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유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 등 영상 정보 처리 기기에 의한 감시가 있고 또 GPS 같은 위치 정보 처리 기기에 의한 GPS. 감시. 네. 그리고 지문, 홍채, 정맥과 같은 생체 정보 처리 기기에 대한 감시도 있고 재택근무가 시작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업무용 사내 시스템에 의한 감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일상화된 네. 재택근무 뭐 이런 부분이랑도 연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재택근무가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고 뭐 집에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되게 광범위하게 노동 현장에서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보스웨어 같은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저도 사용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프로그램으로 노동자 근태를 모니터링하는 회사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이런 기기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이게 여러 단체에서 조사를 한 결과에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진보 네트워크와 공공상생연대 기금이 지난 5월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웹사이트 접속이나 심지어 메일 사용을 했는지 체킹하는 것까지 인터넷 이용 모니터링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근로자가 전체 총 1,177명 중 57%에 해당하는 약 670명 정도가 감시를 당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여러분들 업무하는 카카오톡 있잖아요. 네. 메신저 서비스, 맞습니다. SNS. 네. 어떻게 보면 감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업무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편하고 신속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음과 양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카카오톡 외에도 화상 통화라든가 그런 걸 이용해서 하는 사례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런 사례도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1월에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0분마다 업무를 하고 있는 화면을 캡처해서 전송하라고 한다던가 화상 통화를 걸어서 일하고 있는지 감시를 한다거나 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 경험담인데 꼰대스럽지만 군기를 좀 잡아야 되겠다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카톡에 일제히 날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위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GPS 위치 추적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좀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사측이 이런 보안상의 목적으로 시스템을 설치하게 한 다음에 수집을 하는 건 위법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정보를 수집을 한 거를 가지고 목적 외로 사용을 하면 그거는 위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측이 이제 근태 관리를 목적으로 내가 너희들 정보를 수집을 하겠다라고 통보를 해도 인사평가에 반영이 될까봐 쉽사리 이렇게 사생활까지 침해를 받아도 반발을 하거나 거절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법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지금 사실상 부당한 지시를 사측으로부터 받아도 근로자가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정부 부처의 반응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고용노동부 측은 법안 취지에 대체로 공감을 하고 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공청회에 참석을 한 근로기준정책과 이제 과장께서는 회사 측 입장에서는 사실 노동자에 대해서 전부 다 보고받고 싶어 하고 근로의 효율성을 위해서 감시를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건 인정을 하지만 어쨌든 노동자의 권리도 지켜져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사생활까지는 침해할 수 없게끔 제도화할 수 있게 고민을 하면서 단계별로 나아가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시청자분들 중에도 꽤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땐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직장갑질 119라던가 이런 시스템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의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아직은 입법이 정확하게 규제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루빨리 법이 좀 마련이 돼야 좀 정확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뭐 팁을 드리자면
카카오톡이든 아니면 뭐 CCTV 그 영상이든 간에 캡처를 해놓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수능의 추억에 대한 그 얘기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여쭤볼게요. 많이 까먹었습니다만 그거는 생각이 나요. 그 수능 날에 컨디션을 최대치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네. 전날에 도시락 메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운 날 이제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종종거리면서 들고 갔던 경험이 있네요. 제가 이번에 쓴 그 칼럼의 제목이 당신만의 헌법 전문 사용. 현재 지금 4명의 용이 주요 그 대선 후보인데 그분들한테 드리는 일종의 뭐 아이디어입니다. 헌법 전문을 각자 한번 써보십시오. 이런 유권자로서의 어떤 그런 주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수능 얘기를 그 두 분한테 여쭤본 게 대통령을 뽑는 그런 시험이 있으면 그거는 국정 운영 능력, 국능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칼럼을 시작했거든요. 수능도 1교시, 2교시, 네. 3교시 이렇게 보는데 그 스타트를 끊는 1교시는 위원님께서 뭐라고 보신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칼럼에 쓴 게 이제 헌법에서 시작된 모든 법 체계가 대한민국의 저 아래까지 우리 생활까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데 그 기본적인 골격과 뼈대가 되는 것이 헌법이거든요. 그렇다면 헌법이 어쨌든 한국이 민주주의라는 가치관을 담고 있는 것처럼 대선 주자들이 헌법 전문을 쓴다면 그 주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국정을 운영하는 가치관 등이 담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전문이 지금 현재 헌법이 한 문장이에요. 이게 1987년에 만들어진 헌법의 헌법 전문이거든요. 뭐 낡은 문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시대 정신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여론이 많거든요. 그래서 각 후보들이 각자 자기만의 그 말과 글로 이 헌법 전문을 써보는 게 수능이 아닌 국능의 1교시 헌법 교시에 첫 문제가 이제 헌법 전문 쓰기 이 서술형이 돼야 되지 않나. 사실 모든 시험이 그렇듯이 기선제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수능을 볼 때 1교시 첫 문제를 굉장히 잘 풀어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시험장에 가거든요. 그래서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는 이 1교시 문제를 굉장히 잘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헌법에 대한 얘기 그리고 개헌에 대한 얘기 각 후보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개헌에 대한 요구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대통령 한 번 뽑아서 5년 동안 그 권력을 주고 그리고 사라져 버리니까 그리고 이게 대통령제로 갈 거냐 아니면 의원 내각제로 갈 거냐 지금처럼 제왕적 대통령제는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일부 후보들은 개헌에 대한 얘기를 이미 지금 대선 선거운동을 하면서 얘기한 게 있죠. 네,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요. 기후 문제를 헌법 전문에 넣는 개헌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한 바 있고요. 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라고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밝힌 바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여성 문제 그리고 노동 문제를 담고자 한다고 했고요. 그 얘기들 보면은 어떤 내용을 추가하겠다는 말이지 전문을 구체적으로 다시 써야겠다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어서 그 위원님 칼럼 주제에 따르면 조금 아쉬운 면은 있죠.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국능, 국가 운영 능력 시험으로 돌아가면 첫 문제 헌법 초안 쓰고 그다음 2, 3, 4교시는 뭐가 될까요? 아무래도 경제나 네. 뭐 사회, 정치 이런 문제가 되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공약. 각 후보들의 그렇죠. 아, 우리 윤혜영 기자 역시 스마트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약인 거예요. 필기고사가 이제 마무리되죠. 네. 그 다음은 이제 무슨 그 단계가 있죠? 면접? 아, 네, 면접인 것 딩동댕, 같아요. 네. 딩동댕. 그 선거 막판 뭐 이제 한 달 정도 앞두고 계속 이제 TV 토론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TV 토론이 국민들이 대선 후보에 대한 면접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자, 그럼 채점에서 최종 합격 결과 언제 납니까? 내년 3월 9일에 나는 걸로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능 시험의 서술형 문제를 1번으로 풀고 그리고 공약을 담은 필기 시험 그리고 TV 토론을 통한 면접 시험 그 평가
여러분들께서 꼼꼼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뉴 아주 3D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